들리시면 2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계시면 2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잠깐만요. 아닙니다. 예,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월 1일 3일절 수요일 날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미국의 정해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일단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타이틀의 모든 게 다 지금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일단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2021년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작년 8월입니다. 우리가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은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플러스 주식 국내 주식만 하시는데 그 주식 하는 게 아니죠. 예. 뭐 주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을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죠? 예. 주식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자, 미국은 길이 정해져 있고 작년 2022년 08월 우리가 잭슨홀 미팅이라는 데에서 페드가 뭐냐면 이제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총재, 예, 의장이라고 하죠. 그쪽은 의장인 파월이 분명히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뭡니까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말 특강을 3주 연속으로 일단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때부터 미국은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정해진 길을 조금은 탈피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 6개월 동안 길은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우리가 일단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타이틀부터 결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그 길을 계속적으로 2023년에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금리 스프레드는 이제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이 지금 금리가 4.75%입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 4.75%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3.5%거든요. 미국은 이번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금리 스프레드, 금리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번 주에 어떻게 했나요? 금리를 동결했죠. 그죠? 예,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2023년 후반기에는 미국은 뭐예요? 회복기의 전 단계로 일단 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재앙적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미국과 한국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한번. 미국과 한국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를 겁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자, 이해되시면 한번. 네. 자, 그러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단은 보면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페드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기준금리를 보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1년 사이에. 자, 작년이에요. 예. 작년 2월 3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0.25%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저금리를 지금 했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저금리를 하고 있다. 자, 요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 나스닥장입니다. 미국 나스닥장이고, 자, 월봉을 일단은 조금 제가 보여드리면 월봉을, 자, 오바마 시절부터 2008년입니다. 여기. 자, 이거 보이시면서 한번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제가 10시 10분에 우리 이제 정회원분들 항생 리딩 방송을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 대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야간장이죠. 오늘 야간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야간장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8년부터 지금 이게 뭐예요? 2021년 11월 30일까지 최고점을 찍었어요. 최고점을. 자, 2008년 때 지금 1008포인트였습니다. 나스닥이. 이때 지금 뭐였습니까? 미국은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죠. 리만 브로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리만 브로더스 사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기지론 사태라고 하죠. 모기지론 사태. 영화 빅쇼트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 제가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 영화를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빅쇼트. 빅쇼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거 두 가지. 그 윌 스미스 나온 영화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요거 두 가지는 해외 선물하든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무조건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 아셨으면 5번. 빅쇼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이 걸어온 길을, 미국이 경제 금융적으로 걸어온 길을 2시간 안에 정말 잘 요약을 한 그런 영화고, 행복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정신교육 하는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이 두 개는 무조건 다 찾아보세요. 아셨죠? 안 보신 분들은. 저는 행복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빅쇼트랑 행복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무조건 그냥 봅니다.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제가 무조건 봐요, 그냥.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2008년부터 2008년, 9년, 10년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 모기지론 사태가 있죠. 예. 부동산 담보대출, 그 부동산 부실채권입니다. 부동산 부실채권이 이때 한꺼번에 터져서 뭡니까? 화랑장이 갔던 미국 경제가 유럽연합에 돈을 빌려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어때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시장에다. 그래서 이때 지금 생겨난 용어가 뭐냐면, 이때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뭐냐면 양적 완화입니다. 이 용어 들어보신 분 6번.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게요, 여러분, 원래 경제학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경제학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페드는 이제 머리를 굉장히 잘 쓰죠. 자,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용어를 이때 처음 만든 거예요. 저도 이거 몰랐던 용어예요. 당연하죠. 경제학 용어가 아니니까 몰랐죠. 이때 처음 만든 용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때 만들었던 용어가 뭐냐면 헬리콥터 머니예요. 헬리콥터 머니. 공중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다가 돈을 그냥 막 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시장에다 돈을 다 막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경기는 삽니다. 왜냐?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그 외식 안 하던 거 외식하게 되고요. 그 저기 김치찌개집 가던 거 뭡니까? 아웃백, 빕스 간다는 얘기예요. 레스토랑 가고.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래서 이때 미국은요, 미국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서 경기를 부양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니 부작용이 당연히 나겠죠. 무슨 부작용이 납니까? 돈을 많이 뿌려대니 달러에 대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이때는 또 특이하게 약달러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약달러 정책을.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약달러 정책을 썼다고.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 시장에 많이 통화량이 풀리니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 거예요. 자, 이해되신 8번 여기까지. 이게 제가 지금 10분 안에 정리해드린 미국의 20년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해되시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인플레이션은 제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좋은 겁니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물가하고 지금 2020년대 물가랑 다르죠. 자,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뭡니까? 60년대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GDP 규모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예요? 인플레이션, 전제 조건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겁니다. 자, 이해되신 9번. 이걸 수치상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몇 프로의 인플레이션이 좋습니까? 수치상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기준으로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쭉 나오고 있는 건 뭐냐? 이건 뭐예요? 연 2%대예요. 연 2%대. 아시겠죠? 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대입니까? 미국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스티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뭡니까? 7%대 후반까지 갔죠. 7%대 후반까지 갔어요. 최근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말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2022년 7월 13일 날 9.1%까지 갔습니다. 자, 보이시면 0번. 9.1%까지 갔어요. 7월 달에. 작년 7월에.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2%가 적정하단 말이에요. 2%가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인데 뭐예요? 지금 9%까지 갔다니까요. 9%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와 그 식료품을 제외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비,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심한 이 두 가지를 뺀 게 우리가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이때도 뭡니까? 최고점을 지금 찍었어요. 6.5%. 여기 보이시죠? 6.5%.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6.5%와 9.1%가 어느 정도이냐? 자, 보세요. 이제 근원 인플레입니다. 근원 인플레인데 이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6.5% 요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넘은 게 언제입니까? 1980년대. 여기 보이시죠? 198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198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뭡니까? 최고치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얼마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인지 여러분 지금 감이 오시죠? 자, 오시면 1번. 얼마나 심한 인플레이션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지금. 미국이 지금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오케이? 이해되시면 1번 쭉. 예. 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뭐가 문제냐면 가장 큰, 그러니까 뭐 어떤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달러나 아니면 수출이나 환율이나 이거를 다 차치하고 어려운 문제 다 차치하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아요. 월급을.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9%예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91만 원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91만 원이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는데 그 집을 사면서 연끌을 해가지고 160만 원씩 이자를 내. 아니면 내가 이제 카푸어야. 예? 카푸어. 그 페라리를 샀어. 페라리는 안 되겠다. 그 포르쉐를 샀어. 벤츠를 샀어. 한 달에 160만 원씩 나가요.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 그럼 나는 내 실질 급여는 얼마입니까? 40만 원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9%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받는 돈이 100만 원인데 91만 원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9%라고 해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당연하겠죠? 요거는 뭡니까? 통계적인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붙습니다. 그럼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국민들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없죠.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사겠어요? 여러분들 외식도 하셔야 되고 상품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그럼 안 산단 말이야. 안 사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면 기업이 망가지죠. 기업이 망가지면 세수를 못 걷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무서운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경제는 항상 사이클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그렇죠?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뭡니까? 가계는요. 가계는 세금을 내죠. 그렇죠? 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정부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기업. 그러면 정부는 세수를 많이 걷죠? 예,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특히나 법인세를 많이 걷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부는 그 가게에다 뭘 줍니까? 인프라를 주죠. 인프라. 복지 인프라를 줍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수 걷어서 뭐 합니까? 일단은 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도 해주고 도로도 지어주고 우리가 잘 다닐 수 있게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은행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뭐예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게 재정정책이고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통화정책입니다. 통화를 가지고 노는 건데 재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세금입니다. 세금. 정부에서 하는 것. 세금.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느냐 아니면 세금을 안 걷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빨아들이느냐 안 빨아들이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게 시장에 통화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통화량을 흡수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많이 걷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있는 돈이 정부로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는 거고 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요? 안 걷어요? 세금을 적게 걷죠. 세금을 적게 걷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시장에 돈을 뿌리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을 뿌리진 않는데 세금을 조금 걷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뿌리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정부에서 세금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4번. 그런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요즘에 그러니까 미국은 법인세를 워낙 많이 걷기 때문에 조금 낮추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걷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먹히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먹힙니다. 왜 그런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조세 저항. 우리가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금 많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발 안 하겠습니까? 으쌰으쌰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조세 저항이거든요.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정책은 그렇게 되게 강력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럼 강력한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에서 하는 금리예요. 금리. 자, 미국은 작년 1월에 0.25%였어요. 금리가. 초저금리였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계속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썼는데 미국도 지금 뭡니까? 1년 만에 1년입니다. 이게 이제 4.5인데요. 저번 달 데이터고 지금 몇이라고 얘기했어요? 4.75예요. 4.75. 자,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금리를 0.25에서 4.75까지 올렸어요.
몇 배 올렸습니까? 20배 올렸나요? 약 20배 정도 올렸죠. 1년 만에 금리를 20배 올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지면 금리를요 20배 올렸다니까요. 20배 이상 올릴 것 같아요. 왜냐? 이번 달 3월이죠. 이제 3월달 또 올리니까. 미국은 또 올립니다. 0.2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의 차이일 뿐. 지금 4.75에서 이번 달에 5%가 다니느냐 5.25%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 또 올립니다. 1년 동안 20배를 올렸어요. 금리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기준금리. 금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금리가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정해주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장금리가 있어요. 자, 기준금리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이만치 하니 금리를 이 기준금리를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라고 오피셜로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은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에서 기준금리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시장금리를 형성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실 때, 카드론 쓰실 때, 리볼빙 하실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받는 그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왜냐? 은행은 뭡니까? 시중은행은 뭐예요? 사조직입니다. 사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도와주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상품 팔아먹는 그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얘네도 지금 돈을 빌려 사는 건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전가를 해야지. 뭐를요? 가격 전가를 해야죠. 누구한테? 소비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뭡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시중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1년 정도 느껴보셨잖아요. 대출 없으신 분이 있나요? 대출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뭐가 촉발된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통화량을 빨아들여야 돼요. 시장에서. 그럼 뭡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규 대출을 막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으면 내가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이거 금리가 너무 높은데 지금 대출 받아야 되나?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그거 지금 많이 느끼시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무슨 아파트 한 채를 살 거면 서울에서 이자만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실 겁니다. 맞죠? 이 효과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그래서 뭐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금리를 높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조금 어려워진다. 예. 근데 이거는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모든 것을 다 해피하게 끝낼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년 만에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 미국이.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경기 사이클 항상 경기 사이클은요. 이거는 그 정석입니다. 정석. 이것만 알고 계시면 지금 현 상황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경기는 정점을 일단은 찍을 때가 있어요. 경기가 활황이죠. 이때가 뭡니까? 2022년이었어요. 2022년 초에 경기가 정말 너무 활황이었고 뭡니까? 경기가 활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요? 인플레이션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신 8번. 이게 2022년 초까지였고,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뭡니까? 경기를 쿨다운 시켜야 돼요. 하강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이 2022년에 썼던 정책이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테이퍼링 썼죠. 그 다음에 뭡니까? 테이퍼링이 안 통하니까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서클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여기가 가계, 기업, 정부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일단은 뭐예요?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응? 대출을 안 받아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 보세요. 기업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인상됩니다.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대출을 받는 기업인데, 자, 내가 어떤 기업이 A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이 1,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회사채나 이런 거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000억을 투자했겠지.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니까 투자하려던 거 멈춥니다. 신규 투자 안 합니다. 이 프로젝트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짬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A라는 기업이 어디에다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투자금을 그냥 회수를 해버리죠. A라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해야 돼요. 공채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신규 공채를 안 해버립니다. 일자리를 줄여버려요. 기업도 마찬가지,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외식할 거 안 합니다. 10,000원짜리 사 먹을 거 5,000원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짠물로 소비를 합니다. 돈을 안 씁니다. 그러면 가게랑 기업이 돈이 없으면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못 걷죠. 많이 못 걷어요. 그러면 정부의 세수도 줄어드니까 뭡니까? 기업에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복지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1번 시장, 후퇴 시장입니다. 자, 이해되신 9번. 경기 사이클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고 이 경기 사이클을 제가 3달 동안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라고. 이게 뭐예요? 후퇴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큰 2가지 현상 뭡니까? 첫 번째, 물가가 잡힙니다. 일단 그러니까 잡힌다는 표현 그만할게요. 안 할게요. 물가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번째, 2번째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물가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자, 소비자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2월부터 정확히는 이제 3월인데 그 테이퍼링도 시행했으니까 2022년부터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들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2022년 7월 달에 9.1%를 찍고 물가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뭐예요?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면 뭐 9.1%에서 6.4. 자, 2월까지요. 2월까지. 여기 보이시죠? 2월 14일. 저저번 주에 발표난 거 6.4%. 자, 9.1에서 6.4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일단 떨어졌다. 자, 그러면 2번째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스텝. 이게 1번 국면. 자,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일단은 물가는 조금 떨어뜨려 놨어. 자, 그러면 2번 국면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후퇴예요. 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뭐예요? 자, 스타트.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후퇴는 뭡니까? 이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1번. 하강시장 뭐예요? 이 뒤로 더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1번. 이제는 뭐예요? 이 2번이 있어야 된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가가 무조건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가 뭐예요?
그게 막 몇 달 만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뭡니까?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몇 달 금리 인상 한다고 물가가 뒤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경착륙과 연착륙, 노랜딩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를 보면 보세요. 2022년 6월 달에 파월, 이제 미국 페드 중앙은행장입니다. 연착륙 장담 못해. 파월 말대로 연착륙 가능하냐? 자, 올해 2월 달 FOMC 파월 연착륙 성공할까? 연착륙 장담 못해. 자, 최근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 노랜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랜딩. 자, 노랜딩 하면 뭐예요? 한국 경제 고통은 더 커진다. 미국 경제가 노랜딩하면 한국 경제 고통은 더 커진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노랜딩 시나리오는 월가 최악의 사기극. 이거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노랜딩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 자, 연착륙, 견착륙, 노랜딩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시장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2023년은 이렇게 갑니다. 자, 아셨습니다. 2번. 2023년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번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부작용이 이번 시장입니다. 자, 연착륙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연착륙은 그 연두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두부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착륙은 뭐예요? 무거운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노랜딩은 뭡니까? 랜딩이 뭐예요? 착륙이죠. 착륙. 노랜딩은 착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3번 여기까지. 자,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야간에 또 할 겁니다. 아셨죠? 하는 데까지 하고 야간에 또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이 기준점입니다. 이 부분이 경제의 기준점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경기가 그래도 일단은 괜찮은 시장이에요. 왜냐? 기준점 위에 있으니까. 이 밑에는 뭡니까? 이 밑에는 경기의 하향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경기의 저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을 좀 그어볼까요? 여기가 뭐예요? 침체의 강도예요. 경기 침체의 강도. 오케이?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오는데 경기 침체의 강도가 이 길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이 길이가 심하게 오면 뭐예요? 경착륙이에요. 이 길이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고 여기까지. 자, 요거는 그림판을 조금 쓸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기준점인데 이게 뭡니까? 경기 침체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길면 이게 뭐예요? 경착륙이에요. 자, 이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뭡니까? 이 길이가 짧으면 이게 뭐예요? 연착륙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노랜딩은 뭐냐면 자, 이게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기 안 오고 여기에서 경기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노랜딩입니다. 오케이? 1, 2, 3 경착륙, 연착륙, 노랜딩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하강 국면을 타야 됩니다. 그죠? 하강 국면을 타야 돼요. 이게 2023년이에요. 이번 국면이. 2023년에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제가 경기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고요. 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품이 잘 안 팔려서 소비와 물가가 위축되는 게 1번. 그 현상이 현실화되는 게 2번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업이 이번에는 중심이에요.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달이 대출금에 대해서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시중금리가 비싸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은행에 대출 받은 거를. 그럼 뭐예요?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첫 번째 뭡니까? 기업도 이제 돈을 끌어다가 돌려막기 해요. 잘 아시죠? 얘네도 돌려막기 합니다. 돌려막기를 하다 안 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아요. 하다 안 하다 뭘 합니까? 인원 감축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실업이에요. 실업. 자, 이해되시면 5번. 그래서 2번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5번 쭉 빨리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 35분밖에 안 했어요. 이때 뭐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저점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페드, 연준, 중앙은행은 뭘 합니까? 여기에서부터는 계속 금리 인상을 했죠? 여기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돈 갖다 쓰세요. 금리를 인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뭡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회선도 하고 국내 선물도 하고 코인도 하고 아파트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사이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 사이클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그러면 오늘 저기 주식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주식은 언제 해야 되겠어요? 주식은 언제 해야 됩니까? 주식은 시장이 돈이 풀릴 때 하는 거예요. 이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해되시면 6번. 쭉 여러분. 전문가님 나 지금 주식 갖고 있는데요. 나 주식 리딩 받고 있습니다. 주식 뭔지 잘 몰라요. 경제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돈 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기업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주식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데요. 그 기업의 분석이라고 해도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 아셨으면 7번.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시장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자, 이해되시면 7번. 시장의 매크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은요. 해외 선물 전문가한테 들으세요. 주식은 기업 분석은 주식 전문가님들한테 들으시고 여러분들 주식 추천해 드렸던 그 전문가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니 기업 분석은 그분들한테 들으시고요. 시장 기본적 분석은요. 저 같은 해외 선물 전문가한테 들으십시오. 자, 아셨으면 8번. 그래서 현물 가지신 분들 주식은 언제 하셔야 된다고요? 이때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뭡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주식은 일단은 팁을 하나 좀 더 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6개월을 선행한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어디가 저점일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제가 지금 힌트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저점이고 그 6개월 전이 뭡니까? 현물, 주식은 최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9번.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최저점에 사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페드의 피벗이 될 것이고 그게 저점이 될 것이고 현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피벗, 저점에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이 지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지점만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6개월 전이 뭐예요? 시장의 저점이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저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개소리입니다. 경제 하나도 오르는 겁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왜 개소리인지 제가 조금만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시장의 저점을 부르짖는 것들이 왜 개소리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실업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환기한번 하겠습니다. 자, 듣고 계시면 행운의 7번 누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기 정신교육을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는데 저기 지금 이제 그 옆 플랫폼에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공방을 잘 안 해요 원래.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예? 그 저기 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차트도 안 보고 이런 거시경제학적인 것도 모르고 아, 내 주식이 오르냐 내리느냐 막 호가창이나 보고 계시면 호가창 보고 있으면 주식 오릅니까? 예, 내가 막 졸라 째려보고 있으면 주식 오르나요? 아니죠. 자, 아니면 1번.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정말